안녕하세요. 투자가 쉬워진다 재무제표 활용법을 강의하게 될 중천이고요. 이름은 박찬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접근하기에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야가 바로 재무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난무하게 되고, 그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그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 투자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무제표를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력, 시간적인 여력, 이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직장인이 대부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투여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들이 많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주식 투자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도 많이 갖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남에게 의지하거나 의탁하는 좀 그러한 어떤 현상들도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주식 투자를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나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주요한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재무제표를 알아야 하고,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힘들을 키워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그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아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 편에 걸쳐서 그 재무제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종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종류의 장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과연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 그 속속이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손익계산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현금흐름표는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재무제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은 반드시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업이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바로 그 숫자들을 기입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를 반드시 기록을 하게 돼 있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재무제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겠죠. 자, 재무제표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기업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혹은 어떤 국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거쳐온 지난 내력을 알아야 되겠죠.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의 역사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3개월을 한 단위로 해서 분기라고 하죠. 그래서 매 분기당, 그리고 매년 어떤 기업은 이 재무제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과 기업이 1년 동안 그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담은 손익계산서, 그리고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현금의 흐름을 담고 있는 현금흐름표, 바로 이러한 어떤 세 가지의 종류를 재무제표를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러한 기업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도 이 기업이 걸어온 지난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역사들을 보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평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다사다난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도 하죠.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자체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고요. 변동성이 많잖아요. 경기가 순환하듯이 그 순환하는 그 흐름 가운데서 기업도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업은 이제 어려운 어떤 파도를 만나서 좌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살아나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이익과 손실의 어떤 전반적인 과정들, 그리고 매출액이 줄고 매출액이 급증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과정들이 바로 재무제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재무제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숫자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정보량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스토리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또 적지 않이 많이 계십니다. 이 스토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 뭐 어떤 기업이 향후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서 아주 크게 성장할 것 같더라라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확인되지 않은, 혹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었지만 어떤 장기적인 미래 예측의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야들을 꼽는다면 뭐 AI, 로봇, 그리고 전기차, 이 굉장히 지금 핫한 트렌드의 한 중앙에 있고요. 지금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할 때에 어떤 AI의 어떤 비전과 어떤 전망의 어떤 밝음, 이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 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매출은 얼마나 키워갈 것인지, 그리고 그 매출 가운데서 언제 정도 되면 실제적인 이익으로 환수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숫자가 실제적으로 찍히는지, 그것들이 언제 턴어라운드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파악 또한 함께 해줘야만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들과 달리 기업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어떤 펀드나 이러한 분야에서는 사실상 기업을 인수할 때 숫자에 기반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하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래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이 기업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모두가 다 재무제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의 스토리만을 가지고서 어떤 주가에 어떤 프리미엄을 더욱더 붙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 프리미엄의 밑에 바로 밑바닥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 기업의 본원적인 가치는 바로 숫자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숫자와 스토리가 함께 담겨 있는, 그것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투자. 대표적인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해서 시중에도 소개된 책이 있는데요. 에스워스 다모다란이라고 하는 투자자께서 쓰신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버스는 어떤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함께 보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함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어떤 선형적인 시장이 아니죠. 어떤 원인이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시장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만 어떤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스터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했던 용어이기도 한데요. 미스터 마켓은 어떤
이 주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는 것이고요. 주시장에는 어떤 수요와 공급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끊임없이 가격이 변동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 마켓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하는 그 투자자인데요.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그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과 개에 대한 비유인데요.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개들이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주인을 돌아본다.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표시된 게 바로 기업이죠. 예,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이 강아지는 바로 주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아지가 뒤에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는 대부분 선행하는 그런 측면들이 큰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먼저 선행하는 주가에 대비해서 기업의 가치는 매우 후행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에 의해서 확인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1년 동안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을 크게 일으키고 그 매출에서 어떤 비용을 뺀 나머지 어떤 수익의 양이 커졌을 때 시장에서는 환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할 때,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곧바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가 확인되는 것들은 매우 후행적이긴 하지만 그 주가는 그에 반해서 매우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어떤 그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가와 가치가 같이 불일치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주식시장, 이것이 바로 미스터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더욱더 잘 봐야 되는 그러한 그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재무제표와 주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조금 더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 가치는 조금 더 후행하는 주가에 비해서 조금 더 후행하는 그러한 좀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가치, 즉 수익성이죠. 그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수익성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어떤 수익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금흐름표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현금의 어떤 불일치를 조정해주면서 기업 내에서 이렇게 유동하고 있는 현금 흐름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무제표를 합해서 바로 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해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 어떠한지 이렇게 성장 가치를 따져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치를 얘기한다면 대표적인 세 가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와 성장가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환호하는 가치가 어찌 보면 이 성장가치죠. 그 기업이 얼마나 빠르고 크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프리미엄이 부여받게 되고요. 그 단시간 내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밸류를 이제 가치라고 한다면 요것과 이제 상대적인 반대의 어떤 개념으로서 이제 프라이스, 주가, 미스터 마켓이죠. 그러니까 가치와 주가가 항상 일정 정도 동행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불일치되는 시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주가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은 어떤 불확실한 시장이고 그리고 완전한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거나 어떤 주식 투자자들이 모두 그러한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불균형 가운데에서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이렇게 불일치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식에 어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정확히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대체적으로는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실력들을 갖추고 났을 때에 이 현재의 그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주가가 적정한지 이것들을 대비해 보는 이러한 연습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주식 투자의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그 기업과 주식을 좀 평가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익히 좀 들어본 그 분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과 주식을 그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도 좋다 나쁘다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좋다 나쁘다. 그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좋은 기업은 대체적으로 좀 우량한 가치, 즉 어떤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나 성장 가치가 대체적으로 좋게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좀 그러한 기업들을 좋은 기업이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나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우량 가치, 그러니까 비우량 가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그 자산 가치도 좀 굉장히 좀 좋지 않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재무 안정성도 좀 많이 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거나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나 어떤 차입금 비율이 매우 높아서 재무 안정성에 해치거나 뭐 아무튼 이런 어떤 재무제표상에서 좀 이렇게 정상적인 것보다 조금 더 나쁜 상황으로 좀 내몰려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상태에서 그런 어떤 우량하고 비우량하지 않은 좀 비우량한 이러한 어떤 그 분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기업을 시장에서 평가한 것, 그게 바로 주식이죠. 기업을 시장에서 평가한 주식.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죠. 가격. 이 가격이 과연 어떠하냐. 그래서 이 가격이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나쁜 주식과 좋은 주식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나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쁜 주식은 어떤 그 재무제표가 나쁜 기업이 나쁜 주식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쁜 주식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주식. 그것이 저는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투자자에게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는 그런 기업. 비싼 주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투자자는 손실을 안게 되겠죠.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손실이잖아요. 가장 회피해야 될 것들은 손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의 위험을 가장 높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비싸게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주식은 바로 비싼 주가를 갖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가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어떤 그 표현되는 기업을 나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좋은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좀 적정한 수준 혹은 기업의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업은 한 1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70원 정도에 거래되는 매우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기업을 좋은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좋은 기업인데 나쁜 주식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나쁜 기업인데 나쁜 주식인 경우도 있겠고, 나쁜 기업인데 좋은 주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이 가운데에서 최소한 두 가지는 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업인데 나쁜 주식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리고 나쁜 기업이고 또한 나쁜 주식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가치도 좋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 또 주가 또한 비싼 이러한 기업의 투자는 피해야 되겠죠. 근데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주식이라는 얘기는 우량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좋은 주식으로 되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어떤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형태의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초콜릿 회사를 살 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성장을 일정 정도 하거나 어떤 그 실적을 좋게 내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비싸게 형성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내가 생각보다 싸게 매입하기에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은 적정한 주가에 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ROE를 꾸준하게 뭐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ROE를 두 자리 숫자를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매년 일정한 현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창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수익을 안겨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주가의 어떤 변동성 또한 매우 적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평상시에는 항상 주가 자체가 비싸거나 적정한 수준에서 보다 조금 더 비싼 이러한 정도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에 사는 경우들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언제 발생하느냐?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는 뭐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순간들이 바로 나쁜 주식에서 좋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이제 좋은 케이스는 저는 나쁜 기업인데 좋은 주식. 이것이 저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쁜 기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제표도 그렇고 손익계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산도 그렇고 손익 상황도 그렇고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경기순환에서 지금 하단에 와 있어가지고 지금 손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산도 많이 지금 깎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굉장히 지금 그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경기 순환형 기업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적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좀 허덕이고 있는 이런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업들이 좋은 주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냐면 턴어라운드를 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제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경기 순환에 의해서 어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러한 케이스의 경우에 이러한 어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어떤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적자의 늪을 허덕이다가 갑자기 경기가 턴하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때는 어떤 그 적자폭에서 어떤 그 흑자폭의 어떤 이 그 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쁜 기업에서 좋은 주식으로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기순환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 신산업이 태동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식시장과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전반을 지금 어떤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어떤 산업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TCC 스틸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철강 산업에 있는 아주 그 금속 회사인데요. 철강 회사인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이 배터리 산업이 태동하면서 그 배터리의 케이스에 납품하는 그 제품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그 기업의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어떤 그 철강 기업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인데 이러한 경우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환골탈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HMM이 있죠. HMM. 해운업.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가까이 적자를 헤맸었죠. 적자를 헤매다가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HMM이 차지하게 되었고 여기에 플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태가 나왔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해운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을 발현되었고 21년, 22년, 23년 엄청난 규모의 그 턴어라운드를 시현하게 되었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10배거 이상의 그런 어떤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을 어떤 비싸게 사는 이러한 어떤 보다는 나쁜 기업을 좋은 주식으로
나쁜 기업을 싼 주가에 사는 이러한 어떤 그 경우를 맞이한다면 매우 큰 폭의 주가 상승, 어떤 주가 수익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기를 늘린다면 좋은 기업을 좋은 적정 주가에 사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으로 가져왔을 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죠. 좋은 기업을 일단 비싸게 사서 나쁜 주식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는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무제표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투자의 그러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건데요. 그럼 이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재무제표를 어떤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일부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이건 정확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 아주 정확한 어떤 해답을 이렇게 찾는 이러한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저는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대할 때 있어서 그것이 정확하냐 올바르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그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그 측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사와 투자자를 좀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지어서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건자재가 필요할 겁니다. 이 건자재를 가지고서 집을 짓기 위한 어떤 설계도에 맞춰서 이 건자재가 자재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의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이 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함량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설계대로 이것이 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따져봐야만 이 건물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봄에 있어서는 그 감리의 역할을 저는 회계사 분들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역시도 그 기업이 1년이나 분기 단위로 어떤 원재료라든가 이런 어떤 각종의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어떤 노동자들과 함께 그 설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나름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재고자산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매출채권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매출액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고 이렇게 각각의 항목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원칙에 의해서 그 기록을 할 건데 그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것들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로 오는 과정, 여기에는 이제 각종의 장표들이 있을 거고요. 장표들이 있을 거고, 장표가 있을 거고, 각종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기록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재무제표 쪽으로 기록을 했느냐라는 걸 검증하는 것. 이것이 저는 회계사 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우리는 이 투자자는 이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것.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해서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 기업의 가격이 적정한지, 이것이 내가 투자를 함으로 해서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평가들을 바로 정성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량적으로 할 겁니다. 정성은 당연히도 스토리고요. 정량은 당연히 숫자에 기반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서 이 판단 가운데에서 투자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수익을 안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우리의 투자의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그렇게 좀 짜 나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재무제표의 그 내용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재무제표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힘들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